가상화폐 거래소가 연이어 해킹을 당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빗썸 거래소마저 해킹으로 가상화폐를 탈취당하자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서정근 기자와 함께 관련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엊그제였죠.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데 피해 규모와 이번 사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빗썸 거래소가 지난 20일 35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코인레일은 약 4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습니다. 지난해 유빗과 유비서 전신 야피존의 해킹 피해액을 합산하면 약 1,000억 원 규모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정부 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투자 수요가 엄연히 있고 돈을 내고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만큼 금융자산의 성격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은행에 맡겨둔 예금이 은행 강도에 털리거나 증권사에 위탁한 주식이 증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생각해보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더 어떤 안전성 그리고 해킹으로부터 더 좀 강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으로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꾸 뭐 해킹 관련한 뉴스들이 들려온다는 거죠. 왜 이런 사안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알려져 있기로는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할 때마다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유변조를 막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근데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매매를 위해서 한 곳에 거래소에 위탁돼서 한 곳에 집중되는 중앙 집중형이 되는 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보안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오피셜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메일 피싱의 가능성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악성 코드를 담은 문서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해 발송하고 회사 직원들 중 누군가 그 문서 파일을 열람하면 컴퓨터가 감염되는 어떻게 보면 좀 고전적인 방식이죠. 앞에서 근데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350억 원의 이제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 탈취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빗썸 하루 거래액이 한 5천억 원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해킹을 당했으면 이거보다 규모가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의심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설명드리면 거래소들이 위탁 보관하는 그 가상화폐는 하드 월렛과 콜드 월렛에 분산돼서 보관됩니다. 콜드 월렛 그러니까 차가운 지갑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저장 서버의 개념이고 하드 월렛, 뜨거운 월렛은 이제 이용자들의 활발한 매매, 자산 이전을 감안해서 즉각적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과 연결이 된 저장 서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업계는 예치 자산의 70%를 콜드 월렛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해킹 등 탈취 위협에 대비하는 건데요. 빗썸은 지난 16일부터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고객 예치 자산 대부분을 콜드 월렛에 담아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 그런데 이제 소비자나 고객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각에서는 드디어 올 게 왔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면서요. 이거 좀 씁쓸하네요. 빗썸이 지난 6월부터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이라는 이름의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많이 쓰이는 보안 수준이 아주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때맞춰 이제 빗썸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화이트 해커들 사이에선 빗썸이 조만간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왔는데요. 빗썸이 내비친 자신감이 해커들 사이에서 그래? 그만큼 자신 있어? 어디 한번 두들겨볼까 버틸 수 있어? 라고 동기부여를 한 측면이 있다라는 추측이죠. 해커들이 가장 해킹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우리는 절대 해킹 안 당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사실 보안 수준이 생각보다는 약간 허술한 면도 있고 결국 해커들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정부 측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이게 어떤 제도권의 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제도화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정부에서도 이 사안을 알고 있었다면 뭔가 조치는 취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한 일은 뭡니까?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지난 1분기 중 각각 개별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안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점검한 바 있는데 전수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이 모두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상지구 모니터링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고 가상화폐, 지갑, 암호키 보안 관리는 미흡하고 방화벽 등 보안 시스템은 없고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모든 항목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이걸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방통위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연내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거래소 업체 중 해당 인증 획득에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권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획득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요?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부가 연말까지 받으라고 했으니 그 전에만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마저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기업체에 강제할 근거 자체가 없는 거죠. 예. 금융당국은 국내 ICO를 금지하고 소비자들의 투자를 까다롭게 만들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시중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해서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쏠리는 것을 막는 데만 급급합니다.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가상화폐 관련 시장을 두고 정부가 방치하다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거래소들의 약관에도 이 독소 조항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시중 거래소 모두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이 때문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 회원들도 가입 단계에서 모두 이런 약관에 동의를 하고 가입을 하고요. 빗썸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보유한 가상화폐로 이를 대체해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영세한 중소규모 거래소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할 경우 소비자 배상을 장담할 수는 없겠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관련 법령과 규제, 보안 표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맡기지는 않겠지만 합법이라고 인정도 못해 문제가 터지면 너희들 알아서 잘 감당해 라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참 이런 사고 얘기가 나오면 항상 결론은 뭐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측에서도 좀 보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블록체인을 미래 산업으로 인정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이런 허술한 점들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하고 또 실천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보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